이 집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 전부 나가! 이 집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 전부 나가.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아들이 아닌 돈 나오는 기계로만 여겼죠. 제 아내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주방에서 땀 흘릴 때 그들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거실 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민낯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그 추악한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에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라 믿는 그들에게 저는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아기를 돌보면서 동시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형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세 분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38입니다.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며 1년 내내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합니다. 공사장의 먼지, 귓가를 찢는 드릴 소리,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짊어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이 없고 묵묵하며 웬만한 일은 다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족이란 조금 숙이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집안이 평화롭고 식구들이 즐겁다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아내 김서연은 저보다 5살 어립니다. 결혼 전에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첫 아이를 낳은 후로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8개월 된 아들 민준이는 한창 예민한 시기라 밤에 깊이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잠시도 엄마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헝클어진 머리에 밤샘 육아로 눈밑이 촉해진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아내에게 육아 도우미를 부르거나 며칠이라도 처가에 아이를 맡기고 좀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저 웃으며 말할 뿐이었죠. 아직은 괜찮아요.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외벌이 가장의 전업주부 그리고 갓난아기까지. 우리 세 식구의 삶은 이미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올라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실직 상태인 형 박진수도 함께였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올라오시겠다고 했을 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골 생활이 적적하기도 하고 이참에 진수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걸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고 진수는 제 유일한 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보,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성인 3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몇 배는 더 많아질 겁니다. 게다가 어린 아기에게는 조용한 환경이 절실했죠.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몇 주 정도인데 뭐. 한 가족인데 서로 돕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이 온 첫날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눈에 띄게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일쑤였고 벗어놓은 옷들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쳐졌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어도 누구 하나 데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너무 보채서 그랬다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다고, 형이 외출했다 막 돌아와서 아직 정리를 못했다고. 하지만 남자는 다른 건 몰라도 제 여자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모습은 외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다들 서울 생활이 낯설어서 그럴 거라고,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워낙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니 일이 좀 늘어도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조금 편하게 지내시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결국 저를 지금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날 오후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래처와의 회의가 갑자기 연기된 데다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쏟아져 공사 현장이 일찍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과일 몇 가지와 아내를 위한 영양죽을 샀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 아내의 안색이 유독 창백해 보였던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아기라도 잠시 봐줘서 아내가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편히 뜨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이 다 쉴 정도로 끊어질 듯 내지르는 울음소리.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울었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끓고 있는 국 냄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으로 앞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아이가 칭얼대며 파고드는 바람에 가슴 쪽 옷은 얼룩덜룩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열기와 당혹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품에 안긴 아들은 숨이 넘어가라 울며 두 발을 버둥거렸고 너무 오래 울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달래면서 끓어넘치는 냄비를 피하고 동시에 발로는 길을 막고 있는 의자를 밀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가끔씩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형은 소파에 길게 누워 한쪽 다리를 팔걸이에 올린 채 쉴 새 없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아내가 주방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묻는 사람도 없었고 단 5분이라도 아이를 받아주겠다라며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차갑고 냉정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들고 온 과일 봉지와 영양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도 곁눈질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은 방해받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죠. 저는 아내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세 분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 거실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흐느낌과 주방에서 끓는 국물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죠. 하지만 4명의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누구더러 나가라고? 방금 전까지 태평하게 스마트폰을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칼날처럼 날카롭고 새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어머니를 마주 봤습니다.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평소에는 늘 참고 침묵하고 가족들 말이라면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던 아들이 감히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형도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수년간 익숙하게 봐왔던 비웃음이 가득한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마누라 어떠니 형제도 버리겠다 이거냐? 돈 몇 푼 번다고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은 아내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국자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죠.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아내 분노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망치로 내려치듯 무겁게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이놈아! 이 집은 내가 널 낳고 키워서 네가 살게 된 집이야. 그런데 감히 애비를 내쫓아? 너 사람 새끼 맞아?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바로 목소리를 낮추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어떻게든 설명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왔기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둬요. 내가 마저 할게요. 괜찮아요. 아내의 그 괜찮다는 말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명백히 지쳐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제가 곤란해질까봐 애써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품에서 조용히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 목덜미는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쉬어. 내가 할게.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에 아내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로 성큼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큰일 했다고 저러니. 어느 집 며느리가 밥도 안 하고 저렇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누구도 제 아내를 하녀처럼 부릴 권리는 없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뭐? 누가 하녀라고? 내가 네 아버지랑 여기 와서 지내면서 밥 몇 끼 얻어먹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니? 이제 이 집에서는 네 마누라만 귀하고 늙은 부모는 짐 덩어리다 이거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능글맞은 목소리였죠. 결국 쟤 때문이지. 저 여자가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으면은 진우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어. 저는 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마. 형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저 여자가 시집 온 날부터 넌 변했어. 예전에는 시키는 건 뭐든 하더니 이제는 가족들한테 대들 줄도 알고 남자가 마누라한테 휘둘리면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는 마지막 몇 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그들의 민낯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네 부모 앞에서 말대꾸 하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이시니까 이렇게 서서 말씀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남이었으면 오늘 이 집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입만 열면 이 집, 저 집, 이 집이 내 거냐? 내 돈으로 샀어? 여기에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뭐라도 있다고. 주인 행세야. 형이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죠. 그래, 돈 좀 번다고 유세는. 네가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이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서글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년 할부로 겨우 다 갚은 소파, 작년설에 바꾼 벽걸이 TV, 밤낮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가족이니까 계산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제게 네 돈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금 더 고쳐 안고 못을 박듯 한 글자씩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집 제가 번 돈으로 산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한나절의 말싸움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수없이 눈 감아 주었던 기나긴 시간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차곡차곡 쌓여 오늘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내몬 사건들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된 결판을 내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하나씩 전부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수많은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하나하나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부모님과 형이 여행 가방을 끌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시골이 답답해서 한두 주만 잠시 머물다 가겠다고요. 어머니는 웃으며 네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시골에만 있기 적적하다더라. 손주 보면서 지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진수는 이참에 서울에서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다 큰 놈이 계속 놀고 있을 순 없잖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손수방을 치우고 새 침구를 깔고 선풍기를 하나 더 사고 식구가 늘었으니 불편할까봐 큰 밥솥까지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자식인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한두 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어느새 한 달이 그리고 두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시골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 역시 말과는 달리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밥을 먹고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고 오후에 잠시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들어와 밤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집안의 모든 생활 패턴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서울에 온 첫 주부터 어머니는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의 다정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육아의 정답을 아는 것처럼 아내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말투였습니다. 서연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어머니는 곁에 서서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벌은 나빠져. 나중에 엄마 껌딱지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서연이가 의사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분유를 타면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 애 버려. 애는 좀 울려야 순해지는 법이야. 하루는 아이가 겨우 잠든 지 20분도 채 안 됐을 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운 적도 있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달래는 동안 어머니는 태연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낮에 저렇게 자니 밤에 안 자고 보채지.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그러시려니 세대 차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야 참고 마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늘 그랬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입술만 깨물고 넘어갔죠. 아내가 그럴수록 어머니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무료 하숙집처럼 그리고 제 아내를 자신을 시중드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형 커피 한 잔만 타줘.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은 식탁에 그대로 두고 과일 껍질은 소파 옆에 던져놓았습니다. 벗은 옷은 소파 팔걸이에 척 걸쳐 놓는 게 일상이었죠. 한 번은 점심때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재수씨, 밥 다 됐어. 형 배고픈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거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형은 늘 어른이 어린애 봐주듯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빡빡하게 구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들 민준이가 열이 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이는 초저녁부터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열이 내리는가 싶으면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이는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약을 먹이느라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그날 새벽 일찍 현장에 나가야 돼서 새벽 1시 넘어서까지만 아내 곁을 지키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서연이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드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정해진 시간에 차를 드셔야 했으며 형은 눈 뜨자마자 라면이나 국수 같은 거 없어? 라고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으로 내려가니 쿨한 눈으로 피곤에 지쳐 손을 떨면서도 끓는 냄비 앞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파 한마디 건네기도 전에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그네에 잠들어 있는 손주를 힐끗 보더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저렇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분명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그만 나무라세요. 애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아내도 뜬 눈으로 밤 새웠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언짢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너 너무 네 마누라 편만 든다. 애 키우는 여자가 그깟 일로 생색내면 쓰나. 그 한마디에 제 입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또 침묵을 택했습니다. 가족끼리 괜히 말 섞어봐야 싸움만 된다는 낡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새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준비는 물론 장보기, 재료 손질, 설거지, 청소까지 모두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빨래가 바구니에 가득 차면 어머니는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김에 저것도 같이 빨아라. 더러워진 이불, 젖은 수건, 사용한 컵까지 어느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연이가 하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욕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형의 와이셔츠를 손빨래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기계 세탁보다 손빨래가 좋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아내는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이것만 마저 하고 금방 나갈게요. 그 미소가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것은 행복한 아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피로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했던 거는 아내가 단 한 번도 제게 불평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부모님 험담도 시숙에 대한 불만도 자신이 서럽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견디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원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가장 많은 것을 참고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가족이 우선이라며 눈을 감는다면 언젠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아내, 서연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순간 절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은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가장 만만한 대상은 언제나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지 않고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늘 집안이 엉망이 된 것이 모두 서연이가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듯 원망과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시켰지?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내가 처음부터 내 관상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 또 그 말을 들은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옷자락을 꽉 쥔 채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오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소리는 죄인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가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안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아내를 그 자리에 못 박으려는 듯 매서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변호할 자신감조차 잃어버린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을 치며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계속 제 편 들 거냐? 저런 여우 같은 것들은 보통이 아니야. 겉으로는 착한 척, 순한 척 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다 한다고.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았어도 울고불고 불쌍한 척해서 네가 가족들한테 등 돌리게 만드는 거지. 형은 말을 하면서 아내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여자는 분명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형, 할 말 다 했어? 제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고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에게 그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형제간에 얼굴 붉히지 말자는 생각에 늘 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와 합세하여 제 아내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같은 놈들 속은 내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여자란 것들은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법이야. 저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멋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형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데 내 아내는 형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제가 명확하게 아내의 편을 들자 온 가족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가리키며 분노와 냉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저 계집을 선택하면 다시는 나를 애비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은 망치처럼 거실 한가운데를 내리쳤습니다.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것처럼 후련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은 제가 이전처럼 고개를 숙일지 아닐지 지켜보겠다는 듯 비스듬히 앉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주 잠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애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프지 않을 자식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제 앞에 서 있는 분은 제가 수십 년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주방 옆에 기댄 채 눈이 새빨개지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내일부터 아내는 이 집에서 발 디딜 곳조차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옳고 그름을 따를 뿐입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금방 부드러워질 거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어색하게나마 화해를 청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제 인내는 아내에게 단 한 줌의 공정함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아내는 하녀가 아닙니다. 하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고 서연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그런 거친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불러야만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하루 새끼밥을 하고 온갖 청소와 빨래를 도맡으면서 사사건건 트집 잡히고 비난받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무급 가사도우미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다 겨우 말을 뱉어냈습니다. 네가 지금 네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불효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신 날부터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서연이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시니 스스로 선을 지키실 거라고 믿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조차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온 가족이 애써 덮어두고 있던 위선의 커튼을 이렇게 단번에 찢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 있었고 얼굴은 붉어졌다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서연이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제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을 뱉은 이상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채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도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만약 이 순간에도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저는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마침내 제가 똑바로 일어서자 가족들은 모두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거실 옆에 놓인 작은 아기 침대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한바탕 울고 지쳤는지 아이는 훌쩍거리기만 할 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배 위로 얇은 이불을 덮어준 뒤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가족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쟁은 계속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선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부터 형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밀쳐진 것처럼 비틀거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을 때마다 늘 사용하던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자식을 이따위로 키웠나. 이제 늙은 애미를 길바닥으로 내쫓는구나. 어느 집 자식이 이렇게 불효막심한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무릎을 치며 진짠지 가짠지 모를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우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했습니다. 저런 연극 같은 울음에 더 이상 마음을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자 형은 즉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컵이 튀어오르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은 제 얼굴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간다가. 이깟 다 쓰러져가는 집이 무슨 대거리라도 되는 줄 아나. 하지만 너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나더러 형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 저는 차가운 심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협박은 남에게나 통할지 몰라도 그 순간에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해질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자 분노하고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울부짖지도 형처럼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굳힌 채 서서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나지막하지만 칼날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겠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가슴 한쪽이 저려왔지만 처음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오후 그들이 쏟아낸 말들이 저를 무감각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때 서연이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나 괜찮아요. 내가 참으면 돼요. 단 몇 마디였지만 순간 목이 꽉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이 순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활활 타는 불꽃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은근히 타들어가는 불처럼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제가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팠던 거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못 참겠어. 서연이는 멈칫했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저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까지 당신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녀가 제 말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도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훌쩍거리며 중간중간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고 형은 방으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침묵이 어떤 소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아내가 세수를 하고 차갑게 식은 죽이라도 몇 숟갈 먹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부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숨 막히는 공기가 집안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살짝만 숨을 크게 쉬어도 모든 것이 다시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잠시 누워있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형의 방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폭풍의 전조 같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서연이는 지쳤는지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수면등 아래 비친 아내의 얼굴은 몇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아마 낮에 형이 던졌던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 돈이 어디 있냐는 그 말. 어쩌면 처음으로 이 집의 모든 것을 심지어 돈 문제까지도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사이에는 따지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믿어왔던 바로 그 문제를 말입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씩 내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가볍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시선은 점점 더 오래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한 날짜에 이상한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지난달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크고 작은 금액들이 여러 차례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집안 살림의 보태고 제 아내를 하녀처럼 부린 문제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제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밝았고 제 눈은 마치 한 번만 깜빡여도 저 숫자들을 놓칠세라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서연이와 아들이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노란 수면등 아래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그 풍경이 그날 밤은 유난히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평생 믿지 못했을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은행 앱을 열고 지난 2달간의 거래 내역을
아주 천천히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일이 많아서 내가 깜빡했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심장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두 건의 소액 이체가 아니었습니다. 총 7번에 걸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부 합치니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전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도 거래처 직원도 양가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각 거래의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모든 시간은 제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공사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아침, 거래처와 회의를 하던 오후, 집에 돌아와 급히 샤워를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러 나가던 저녁, 스마트폰은 보통 책상 위나 침대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허술한 틈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제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몇 번 물어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주 사진 좀 보자. 늙어서 눈이 침침하니 네가 좀 열어다오 라고 하셨고, 또 다른 날에는 제 폰을 들고 이거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자꾸 틀리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속 좁게 느껴질 정도였죠. 이제 와서 그 기억들을 하나로 맞춰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함정은 교묘한 계략 없이도 상대방이 가장 마음을 놓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괴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예전에 쓰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과거에 업무용 이메일과 은행 알림을 연동해 두었던 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이메일함에 들어갔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역시나 동기화된 메일함과 스팸함에는 제가 삭제했던 OTP 인증번호 알림 메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 사용폰에서는 지워졌지만 동기화가 늦어 이곳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메일을 하나씩 열어 은행 앱의 거래 시간과 대조했습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기억이 틀린 것도 시스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받고 그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했다면 그냥 달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듯 몰래 빼갔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가족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뢰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명백한 기만이자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기회만 노리는 자들과 살고 있는 건지. 저는 거실 천장 모서리에 설치해 두었던 소형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잠시 일하다 그만둔 가사 도우미 때문에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이라 불안해서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그 카메라가 이제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저장 앱을 열어 돈이 빠져나갔던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 돌려보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더니 약 일주일 전 어느 평일 오후에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TV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잠시 후 어머니가 나타나 아주 익숙하게 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소파에 앉았죠. 그리고 몇 초 뒤 형이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형의 입이 무언가 숫자를 읽듯 움직였고 그 뒤편 소파에서는 아버지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차갑고 짧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빨리 해. 저놈 들어오면 골치 아파진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냥 폰을 보기만 했다면 형이 저렇게 머리를 맞댈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형이 그냥 무언가를 봐달라고 부탁한 거라면 아버지가 저런 말투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어머니는 폰을 가져오고 형은 인증번호를 읽고 아버지는 망을 본다. 세 사람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여전히 제 집에서 밥을 먹고 제 집에서 잠을 자고 제 아내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제 머릿속 모든 것이 무섭도록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서연이를 이 집의 하녀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아들이나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집은 지갑이었고 저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필요하면 빼쓰고 부족하면 더 꺼내 쓰고 제게 묻지도 미안해하지도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이를 갈며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봐줄 필요 없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빵 몇 조각으로 아침을 때운 뒤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전혀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돈 얘기도 이상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을 유별나게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거를 끝내려면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을 이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더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일부러 거실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잔돈 몇 푼과 어젯밤에 미리 거래를 정지시켜둔 보조 신용카드 한 장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연출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설 때조차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스마트폰이 울리며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공사장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즉시 앱을 열어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형이 방에서 나와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곧장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지갑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익숙해서 절대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 서서 마치 망을 보듯 현관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쥔 손이 아파올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형은 지갑의 모든 칸을 뒤지다가 쓸만한 것이 없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테이블에 던지며 짜증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툭 뱉었습니다. 이 새끼 요즘 야가졌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채 삼키기도 전에 어머니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 밤에 서연이 걔한테 기저귀값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게서 뜯어낼 수 없으니 이제는 아내의 비상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쥐어준 돈, 아이 돌잔치 때 들어온 축의금 일부를 아껴둔 것이었죠. 아이 기저귀나 약값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뺐을 수 있는 또 다른 주머니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부수는 대신
그저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런 냉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늘 오후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지금부터 내가 뱉는 모든 말이 감정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게 하자.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밖에서 시간을 좀 더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내버려 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집에 돌아가면 그들이 다시 입을 다물고 평범한 가족인 척 연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에 앉아 카메라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이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척 보챘습니다. 아마 오후의 더위와 설친 낮잠 때문에 계속 칭얼거리며 울다 깨다를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대충 묶은 머리는 몇 가닥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가끔씩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나 젖병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고지서 같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연이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 높지는 않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1,500만 원만 다오. 내 아버님 병원비 내야 한다는데 병원에서 독촉이 왔다. 아이를 안고 있던 서연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지서를 한번,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던 아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큰 현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아기 앞으로 모아둔 돈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파에 앉아있던 형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기 돈이 뭐 어쨌다고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먹고 자게 해준 건 생각 안 해? 형의 목소리는 마치 은혜를 입은 쪽이 아내라는 듯 거만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작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머니가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죠. 어디서 며느리가 딴 주머니를 남편 무시하는 것들은 다 저렇다니까. 애 하나 낳았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쓰는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내는데? 정작 필요할 때 좀 내놓으라니까 얼굴 굳어지는 것 좀 봐.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가슴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달래랴, 시어머니와 시숙의 압박을 견디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함 소리에 놀라 숨이 넘어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허둥지둥 아이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여전히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들과 부딪히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운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 모서리까지 몰렸을 때 아내는 마침내 가슴 아픈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금은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자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고 아이를 끌어안고 옴짝달싹 못한 채 서 있는 아내의 붉은 눈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 손에 들린 고지서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쫙 하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찢어진 종이 2조각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제 등 뒤로 물러서게 한 뒤 가족들을 하나씩 쏘아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내 아내 돈에 단 한 푼이라도 손대는 인간은 그날 밤으로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아세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찢어진 고지서를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평소에는 참고 숙이기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게 달려들었죠. 너 마누라한테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디서 계집 하나 때문에 애미한테 대들어. 형의 손가락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끄러운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반쯤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힘을 많이 주진 않았지만 형이 주춤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 형은 그럴 자격 없어. 그 말에 형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이 더욱 시뻘개졌습니다. 다시 달려들려던 그때 뒤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이!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늘 듣던 그 호통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 목소리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담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호통 뒤에 숨은 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낡은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스마트폰을 보자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어젯밤에 미리 편집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전부 확실하게 하죠. 화면이 밝아지며 거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스마트폰, 어머니가 다가와 폰을 집어들고 몇 초 뒤 형이 방에서 나와 머리를 맞대고 화면의 숫자를 읽는 모습, 그리고 뒤편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목소리. 빨리 해. 저놈 들어오면 골치 아파진다. 단 몇십 초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내 품에 안긴 아이의 흐느낌이 다른 누구의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본 거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자신도 서글프게 느껴지는 그런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형이 다 같이 코미디 연극이라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유리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에는 제가 직접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입금 자명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총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단 한 푼도 제가 아는 돈이 없고 단 한 번도 제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설명해 보시죠. 형은 서류들을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썼다. 어쩔래. 내가 네 형이야.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데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아깝냐. 그 말에 저는 정말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분위기를 조금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실을 한 겹 더 차갑게 얼릴 뿐이었죠. 저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물었습니다. 형이 나한테 뭘 양보했는데? 그놈의 도박 버릇? 아니면 빌부터 사는 뻔뻔함? 그것도 아니면 동생 돈 훔쳐서 제 몸뚱이 건사하는 그 두꺼운 낯짝?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형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나보다 한 살 많지만 단 한 번이라도 형답게 행동한 적 있어? 진짜 형이라면 재수 씨가 부엌에서 애 안고 우는 걸 보면서 커피 타령이나 하진 않아. 진짜 형이라면 동생 폰으로 몰래 OTP 번호나 빼돌리진 않는다고.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는지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형 앞으로 달려나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불효자식, 근본도 없는 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 어머니는 마치 서연이만 끌어들이면 온 가족의 죄가 저절로 씻겨나가기라도 할 것처럼 또다시 아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안고 벽에 기댄 채 붉어진 눈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숨막히는 침묵과 인내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향해 손을 뻗어 가리켰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단 한마디도 부추긴 적 없습니다. 저를 변하게 만든 건 당신들이 아내를 대한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마치 못을 박듯 한 글자씩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딪히면서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 돈을 훔치고 이제는 제 아내에게 아기 분유값까지 뺏으려 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관계만 남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뿐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옆에 굳은 채 서 있었고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더 이상 이전 같은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을 형이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를 갈며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안은 돌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얼굴로 침묵하며 가끔씩 저를 휙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형 역시 더는 맞서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끈 채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거실은 금세 담배 연기로 자욱해졌습니다. 만약 외부인이 봤다면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저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수를 계산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살면서 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형 같은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서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 역시 몇 마디 말로 정신을 차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침묵할수록 무언가 더 거대한 것이 억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애써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이를 받아 서연이가 죽을 먹게 하고 아이를 재운 뒤 방에서 잠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떨리는 듯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었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던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분가해서 따로 살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 이어진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제 마음을 조금도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내의 불안한 얼굴, 저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방문 잘 잠그고 있어. 오늘 밤은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서연이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지 마요. 무서워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바로 저기잖아. 내가 지키고 있을게. 사실 그때 저는 잠을 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얇은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운 척 했습니다. 집안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공간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방 안에서 아이가 가끔 뒤척이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이제 아무 일도 없으려나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살짝 밀리는 소리. 저는 몇 초 더 기다렸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거실 제사상에 켜둔 작은 등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주방 쪽으로 다가가 식당과 복도를 가르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밤이 너무 고요해서 한 글자씩 똑똑히 들렸습니다.
현금으로 못 받으면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땅이라도 팔아. 어차피 박진우 저놈 지금 마음 약해져 있으니까 보증서라고 구슬리면 금방 넘어올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나지막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빚이 너무 크잖아. 만에 하나 네가 사채 쓴 걸 저 애가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사라진 5천만 원은 단순히 생활비나 유흥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구멍이 있었습니다. 형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나 은행에 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였습니다. 형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죠. 이제 와서 어떡해? 원래 저놈 돈으로 조금씩 막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다고. 그놈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이번 주까지 돈 못 구하면 진짜 내 손모가지 잘라간단 말이야.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맹목적인 모정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이 정말로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였습니다. 이웃에게 소문이 날까봐,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제가 고통받을 것이나 제 아내와 아이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걱정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낮고 차가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동생이다. 형을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야. 정 안 되면 서연이 걔한테 집문서 내놓으라고 해. 쟤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벽 뒤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수년간 먼지를 마시고 비를 맞고 밤을 새워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밤늦게 돌아오는 저를 기다리며 아이를 안고 지새운 수많은 밤이었고 우리 부부가 쇼핑 한 번,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이 집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내와 아이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월세 걱정에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게 집주인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 이 집은 그저 형의 사채 빚을 막기 위한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쟤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말은 마치 낡은 가구를 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들렸습니다. 한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을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걔가 집문서를 꽉 쥐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뺏어야지. 좋게 말해서 안 되면 험하게라도 해야지. 일단 진수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험하게라도 해야지. 그 네 글자가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침묵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1분만 더 그 자리에 있다가는 정말 밤중에 뛰쳐나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심장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 속에서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너무나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기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빨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 제 노력, 제 인내심,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 우리가 사는 집까지도 그들의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어두운 밤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가 물러선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는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서연이, 제 아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작은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 형의 빚더미에 제 아내와 아이까지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이상하죠. 제가 미처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조급하게 덫을 놓는 경우가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막 세수를 마치고 서연이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입구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통도 으르렁거림도 차가운 냉소도 없었죠. 오히려 너무나 점잖아서 듣는 사람이 경계심을 풀게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서 앉아라. 아비가 할 말이 있다. 저는 무슨 일일지 대충 짐작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마치 미리 울기라도 한 듯 눈가를 붉히고 있었습니다. 형은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불안한 듯 계속해서 다리를 떨고 있었죠. 세 사람이 그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오늘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내는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해라. 네, 형이 사업 자금 좀 마련하려는데 임시로 보증만 서주면 된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아버지는 마치 제가 서명할 것이 빚 보증 서류가 아니라 휴가 신청서라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서류 뭉치를 들어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사업자금 마련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채무연대보증서, 자산담보확인서,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의 책임에 관한 조항들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형의 빚은 제 빚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만약 그들이 한 발짝만 더 나아간다면 이 집까지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 읽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지도 내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정도로 멍청해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즉시 시뻘개졌습니다. 방금 전에 점잖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어머니는 예상대로. 마치 이 집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듯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형이 길바닥에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떻게 핏줄끼리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내 형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희 부부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원뿐만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공포 때문인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형이 부탁할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형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젯밤이었다면 분노가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창백하게 질린 형의 얼굴을 보니 한 가지 사실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형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려던 바로 그 순간 형의 스마트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은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발신자를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의 손가락이 떨리며 차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벨소리가 끊긴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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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이어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수, 문 열어. 더 숨으면 이 집 작살낼 줄 알아.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들 민준이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진우야, 제발 엄마 좀 살려줘. 내 형 좀 살려줘. 걔들이 정말로 찾아왔어. 어젯밤에는 아내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오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더 이상 위험 있는 가장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대문을 멍하니 쳐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서명이 되지 않은 빚 보증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 형의 이름을 부르는 고함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는 어젯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와서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듯 애원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한번, 그리고 제 앞에선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음모, 모든 계산, 핏줄이니, 가족이니 하는 모든 말들이 이 순간 완전히 벗겨져 나갔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무서우세요? 어머니는 온몸을 떨었고 형은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면 모든 진실부터 털어놓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밖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대문이 부서지며 열렸고 몇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자마자 3명의 남자가 검은 폭풍처럼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덩치가 컸고 목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헬멧을 들고 있었는데 한마디만 더 거슬리면 누구의 머리든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2명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으며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간인 양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가 반응하기도 전에 선두의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진수 어딨어? 더 숨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은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벼랑 끝에 몰린 겁먹은 동물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입술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형님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헛웃음을 치며 바닥에 껌을 뱉고는 말을 잘랐습니다. 시간? 네가 빌려간 원금만 3억이야. 이자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데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침실에서 아이가 고함 소리에 놀라 숨이 넘어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저는 몸을 움직여 침실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깡패 같은 자들과 제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공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아이의 흐느낌과 아내의 떨리는 손길만으로도 지금 제가 절대 저들을 한 발짝도 더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거실을 한번 휙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모님과 겁에 질린 형을 지나 제게 와서 멈췄습니다. 아마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똑바로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일 겁니다. 남자는 턱을 까딱하며 반말로 물었습니다. 네가 동생이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많다며 대신 갚아.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은 빌린 사람이 갚는 겁니다. 남자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겁주는데 이골이 난자히 상대방의 공포를 즐기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안 갚으면 다 같이 책임져야지. 그는 말하며 손에 든 헬멧을 가볍게 손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시선은 침실 쪽을 향해 있었죠. 그 미세한 움직임에 제 속에 피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는 제 아내와 아이였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도 던져버렸습니다. 제게로 고개를 돌려 공포가 묻어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어서 사인해! 지금 형 안 구하면은 우리 가족 다 죽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아주 기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아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눈에 비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똑똑히 알게 된 사람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내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계획을 세우고 오늘 아침에는 저를 속여 빚 보증을 서게 하려던 사람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자마자 제게 한 첫마디는 여전히 사인회였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할지, 울고 있는 저 갓난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형을 구해야 한다는 것.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가슴속에 돌덩이가 박힌 듯 무거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형을 구하면 제 아내와 아이는 누가 구해주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채업자들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누가 감히 그런 식으로 반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달려나오며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으로 절규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빚을 졌으니 네가 갚아야지. 그 말에 저는 정말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그들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바로 그것.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빚을 졌는데요? 어머니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독을 담아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주워온 자식이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이제 그 은혜 갚을 때가 된 거라고. 집안은 마치 보이지 않는 폭탄이 터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침실에서 서연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제가 주워온 자식이라는 사실은 제게 완전한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제사 때 술에 취한 친척 어른의 말실수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후로 혼자서 조용히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이후로 집안의 누구도 제 면전에서 그 말을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했기에 저 역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 남기를 선택했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로 결심했고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열심히 살면 낳은 정과 기른 정의 차이는 언젠가 희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친아들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마지막 커튼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제 노력, 인내, 희생, 그 모든 것이 결국 단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은혜 갚을 때가 됐다. 저는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형을, 마지막으로 거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채업자들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차별과 불공정함, 그리고 이기심의 가장 깊은 본질을 건드린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조차 돈 문제보다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 제 얼굴과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가 하필 이때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침실에서는 서연이가 아이를 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너무 놀라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크지도 격하지도 않은, 하지만 너무나 건조해서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을 하시는군요. 어머니는 주춤했습니다. 아마 제가 충격을 받거나 부정하거나 미친 듯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은 이미 오래전에 속으로 삼켰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그들을 위해 지켜주려 했던 마지막 존중을 오늘 그들 스스로가 칼날이 되어 제 목에 겨눌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침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문턱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단지 그들이 이걸 빌미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몰랐을 뿐이야.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서야 아내는 깨달았을 겁니다. 왜 제가 그동안 부모님의 자존심 상하는 말에도 그토록 침묵했는지를, 왜 제가 명백히 이 집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그 모든 부당함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저는 다시 앞을 보며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친부모님은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으로 오게 됐죠.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살았고 두 분을 아버지 어머니라 불렀고 박진수 저 사람을 형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고 학교에 가서도 저 사람과 같은 박씨성을 썼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오늘 저를 가족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들이 그 사실을 빗독촉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서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침묵을 선택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충격받은 아들의 절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왔기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시선은 부모님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항상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뛰어나야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험한 현장에 자원하고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워온 자식이니까 더 착실하게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렸고 집안에 고칠 것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형이 사고를 치면 제가 조용히 뒷수습을 했습니다. 형이 실직하고 집에서 놀 때도 전기세, 수도세, 식비, 아버지 약값, 어머니 용돈까지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반박하려는 기색이 보였지만 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베푸는 모든 친절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널 키워줬으니 넌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한다였고 좀 더 크니 넌 동생이니까 무조건 형한테 양보해야 한다가 됐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네가 번 돈은 당연히 이 집에 가져와야 한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이든 편애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저분들도 나를 진짜 아들로 봐주시겠지.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억울한 척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쳐쳐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골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야. 당연히 모든 재산은 진수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겠니? 네가 돈을 벌었으면 이 집에 가져오는 게 사람 된 도리야. 내가 널 이만큼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그 값을 받는 게 그렇게 억울해? 한마디 한마디가 염산처럼 제 얼굴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체면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아들을 위한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 상품이었을 뿐입니다. 형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밝히자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탐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못 내나? 네가 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놈이야. 저는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형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질투와 의존, 그리고 제가 이룬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탐욕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형부터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다른 두 사람의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렇게 말하고 친아들이 저렇게 소리치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도 제 위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그냥 걸어다니는 지갑이었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거실을 막고 서 있는 사채업자들에게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하고 일정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빚은 저 사람들이 진 겁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당사자들과 해결하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방안은 다시 끊어질 듯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극한까지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돈 문제에 이렇게 복잡한 집안 사정까지 얽혀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같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 혹은 돈 대신 끌고 갈 사람만 있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가장 먼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형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형은 비틀거리다 의자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남자가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연극 다 끝났냐? 오늘 돈 없으면 너라도 같이 가야겠다.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뻔뻔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형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진우! 너! 나 안 구하면 나 진짜 죽어. 들었어? 나 죽는다고. 그것은 더 이상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살기 위해 아무나 붙잡고 늘어지는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의 위기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지도 대신 말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고를 치면 늘 뒤에서 수습해주던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침묵이 형을 더 공포에 떨게 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형의 문제를 당연히 책임져야 할 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지만 미처 달려들기도 전에 아버지가 저조차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 자리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애비가 부탁한다. 이번 한 번만 내 형 좀 살려줘.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채업자들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험 있게 앉아있던 남자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제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가슴속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은 결코 편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연민의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아버지는 스스로 그 감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애원하던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애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도끼와 협박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갈며 아주 빠르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사인 안 하면 저놈들한테 네가 빚 갚기로 했다고 말해버릴 거다. 저는 아버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서도 비웃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조차 제 웃음소리에 저를 쳐다볼 정도였죠. 태어나서 이렇게 뻔뻔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금 무릎 꿇고 애원하던 사람이 바로 다음 순간에 칼을 들어 목을 겨누다니. 저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협박이라. 아버지, 제가 아직도 옛날에 그 어린애로 보이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몸이 굳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 끌고 서류가 있는 테이블로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사인해, 당장 사인해.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양아들을 기꺼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준비가 된 한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지만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굴러다녔습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재밌는 연극이라도 보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거실 한가운데 잡혀서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으로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사인해. 내가 진짜 저놈들한테 끌려가는 꼴을 봐야겠어? 형이 소리칠 때마다 방 안의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 의자가 끌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며 엄마 옷깃을 붙잡고 있었죠.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험악한 남자들이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 사인 안 합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멈칫했습니다. 수개월간 침묵하고 인내하고 고개 숙이기만 하던 며느리가 감히 이 순간에 끼어들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아버지도 형도 심지어 사채업자들조차 놀란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감히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중단시킬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더 가까이 안고 고개를 들어 시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두 사람을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삼켜왔던 모든 억울함을 대신하듯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요. 빚을 진 건 두 분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마치 따귀처럼 저희 가족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했고 형은 너 닥쳐 라고 소리쳤지만 이전과 같은 위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인내하기만 했던 그 여인이 마침내 남편을 위해 공정한 한마디를 내뱉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내가 이렇게 강해져야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물러선다면 무너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제 곁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이 여자 역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기울여 서연이와 아이를 제 등 뒤로 보호하듯 섰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거실을 막고 선 3명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처음에 조롱 섞인 태도는 거두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번,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희 집안 참 재밌네. 근데 우린 연극 볼 시간 없어. 그래서 돈은 어디 있는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주 천천히
침착한 동작이었습니다. 아마 그 침착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그들을 긴장시켰을 겁니다. 저는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폰을 귀에 댄 채 짧게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 저희 집으로 바로 좀 와주세요. 여기서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누구한테 전화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서류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은 잡힌 채 땀을 비오듯 흘렸고 어머니는 의자에 기댄 채 하얗게 질린 손으로 테이블 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일어났지만 기력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서 들어온 분은 저희 동네 지구대 소속으로 주민회의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제복을 보자마자 사채업자들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게 서 있지 않고 반 발짝 뒤로 물러서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방안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짧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어머니와 형이 제 스마트폰을 만지던 영상이 켜진 스마트폰,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아내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제게 빚 보증을 강요하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저는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절취 및 불법 채무 강요 행위로 신고합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은 거래 내역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사람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오늘 그냥 올바르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형은 정말로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은 갑자기 제게 달려들듯 다가와 충혈된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진우야, 형이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형이 빌게. 저는 더 이상 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사과는 뉘우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저는 경찰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누가 제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 돈은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제게 빚 보증을 강요한 사실까지 모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채업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빚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도 모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두머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더 이상 험악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 말했죠. 우리는 그냥 빚 받으러 온 겁니다. 때리지도 부수지도 않았어요. 빌린 사람이 있으니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경찰관은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신분증과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몇 마디 웅얼거렸습니다. 다른 2명도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우두머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결국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3일 준다. 그때까지 돈 못 갚으면은 다시 온다. 그들이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는 나아지기는커녕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처럼 굳어서 있었고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 수개월간의 그거만 하고 날카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경찰관은 몇 가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를 잘 보관하라고 당부한 뒤 제 진술을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부모님이나 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관계는 몇 마디 설명으로 봉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산이나 원망이 섞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붕괴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더 이상 처음처럼 겁에 질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앞으로 다가가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짐 싸. 우리 더 이상 여기 안 살아. 제 말이 끝나자 서연이는 되묻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 역시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지키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구석에 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이 옷부터 조용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손수건, 해열제, 먹다 남은 분유캔. 서연이는 우리 부부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여닫는 소리,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가끔씩 엄마 품에서 훌쩍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과 형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말리지 않았고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섰을 때 저는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늘 보던 소파, 테이블, 벽,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을 떠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억지로 불러왔던 낯선 장소를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고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도 뒤돌아보지도 원망하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정말로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내려와 서연이는 조수석에 앉아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아내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가 돌아보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 질문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을 후회하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옛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거기까지 말하자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한 걸 후회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두 뺨으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지로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흘리는 마지막 눈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는 사람을 통해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로 빌렸습니다. 방 하나의 작은 거실, 좁은 부엌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낡은 침대와 냉장고, 단출한 식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수년간 노력해서 마련한 집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좁고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집에 들어서면서 오늘은 또 누가 아내를 트집 잡을까, 누가 또 돈을 요구할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얇은 이불을 깔아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지쳤는지 금세 잠이 들었죠. 서연이는 아이 곁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낯선 공간을 멍하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고 나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어깨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끊어질 듯 팽팽했던 피로감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영상 증거, 그리고 형의 사채 빚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더 이상 누구도 제게 희생을 강요하며 동시에 은혜를 들먹일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제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형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고, 그 다음은 애원, 그리고 다시 신세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와서 이야기로 풀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여러 번 바라보기만 할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는 미워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마음이 약해져 그 굴레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고통받을 사람은 또다시 제 아내와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일찍 잠들고 서연이는 아이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방, 부드러운 노란 조명, 창밖으로 들려오는 희미한 차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비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내 아내가 더 이상 소리 없이 울지 않고 내 아이가 고함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여 잠든 아이를 토닥이고 있었죠. 뺨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여전히 피곤해 보이지만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깰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은 딱 세 사람뿐이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만히 마주잡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아이가 살짝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무의식 중에 만졌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제 심장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기른 정이라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 은혜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짊어지고 물러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은혜란 누군가를 쩌짜매는 족쇄가 될 수 없으며 탐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단정 짓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단 한 번 용기를 내어 지켜주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을